소개받은 서원대 경쟁자학과 김영식입니다. 오늘 그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발표 순서는 언택트 이코노미 시대의 도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제 연역,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거죠.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색적 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세션에서도 언택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원래는 청중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만 지금 유튜브 채널상에 직접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현장에는 테이블당 한 분, 그리고 한 분씩 앉아가지고 몇 분 안 계십니다. 이런 환경이 작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마스크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게 없으면 이제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시대거든요. 아마 그게 언택트 시대를 오늘 학술대회가 바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사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오늘 학술대회에서도 그렇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언택트 시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코로나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좀 가속화됐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걸 디지털 콘택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택트 얘기하면 왠지 관계에 대한 단절이나 거리감을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접촉의 양, 전체 총량을 얘기를 하면 접촉은 더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유튜브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언택트 시대는 관계의 단절이나 접촉의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접촉, 그게 아마 디지털 컨택트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접촉의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 그리고 접촉의 양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이런 언택트 문화 또는 디지털 컨택트,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익숙한 우리의 사회생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택트 이코노미, 아마 많은 기업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배송업체 쿠팡이라든지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매출이 코로나 이전 이후와 비교했을 때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저도 쿠팡에 쿠팡 와우 회원이 될 정도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이용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는 2월 달까지의 데이터인데, 최근 데이터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작년 2019년 5월 달에는 한 252만 8,084명이 넷플릭스 가입자였어요. 근데 2020년 5월 달 기준으로는 637만 4,010명이 가입자예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도 넷플릭스 가입을 했고, 저희 온 가족이 같이 넷플릭스를 즐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IPTV 영화 유료 결제 건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정말 이런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데, 오버 더 톱이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좀 결제하는 게 낯설고 비싸 보이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극장에 가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셨죠. 아마 이런 오버 더 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일상으로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벤처 투자 분야, 특히 이제 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면, 비대면 분야라고 하면 유통과 관련된 쿠팡이라든지 11번가 그런 걸 말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또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료 플랫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뭐 비대면 사업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게 물류 유통 부분,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스마트 비즈 금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짧은 시간에 언택트가 견인한 또 카카오와 네이버 금융 부분이 2020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굉장히 늘어났죠. 저도 그 카카오뱅크의 아주 그 애용자 중에 한 명인데요.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의 증가율을 보시면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특정 은행을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신한땡땡 은행이랑 뭐 농협 같은 은행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런 기존의 은행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카카오뱅크로 주로 그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는 뭐 코로나 이전 그 훨씬 한 1, 2년 전만 해도 제가 뭐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 그런 은행에 직접 가서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그리고 창구 직원의 친절한 응대 속에서 제가 무언가를 처리해야지 안심이 됐어요.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지금은 카카오뱅크로 제가 휴대폰으로 쉽게 자녀들한테 용돈을 보내고 누군가에게 계좌 이체를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해졌죠. 이제 편리해요, 그게. 이제 오히려 과거가 불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런 언택트 시대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뭐 좀 불편하지만 친절한 컨택트 과거에, 하지만 이제는 편리하고 빠른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저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정부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굵은 표시로 해놓은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된 한국형 뉴딜 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의 비대면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그 비대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들, 아마 그게 IT와 관련된 기반 조성일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언택트 시대이면서 더 안전한 이런 사회생활을 위한 클라우드와 사이버 안전망 강화가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언택트 시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앞서 발표하신 분도 뉴 노멀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익숙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컨택트의 진화입니다. 뭐 언택트가 단절이 아니라 이제는 방식이 변했고 더 다양해졌고 양적으로는 접촉 양은 더 늘어났다라는 거, 그게 컨택트의 진화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익숙해지고 편한 언택트를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전한 언택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빠른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언택트를 비대면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이버 위험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기술의 역할의 필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제 자기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좀 갖고 싶어하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보보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어떤 필요성이 잘 맞물리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이 우리 언택트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뭐 과거에는 전형적인 범죄들, 그러니까 침입절도, 빈집털이, 뭐 이제 그런 형태의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우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누가 해킹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소매치기도 있고 네다바이 사기범도 있고 정말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위험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제 이 언택트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언택트 사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 오래되지 않아요. 2011년 제정이 됐고 지금 여러 차례 개정이 돼서 최근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침입절도에 대한 침해에 대한 예방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우리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이라든지 오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서의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관념이 변해서 이제는 좀 적극적인 의미로서 안전한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이 좀 변해가고 있고요. 그 가장 첫 단추가 아마 데이터 3법, 지금 2018년도 말부터 논의가 돼서 20대 국회 말에 통과가 됐던 데이터 3법, 그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11년 제정됐을 때는요, 당시에 이제 정보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 개인정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남용이 많아지고 유출이 많아지고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의 사각지대가 놓여졌기 때문에 이 기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11년, 14년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더 강화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책무성이 강화되는 그런 개정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20년 개정은 사실 2020년 개정이지만 18년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18년. 그때는 개인정보에 어떻게 하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관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됐던 대형 사고들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가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이 됐던 사건은 2008년 옥션 해킹 사건입니다. 2008년 1월 달에 옥션에서 한 1,8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죠. 아마 그 주민번호 중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SK컴즈가 당시에 네이트나 싸이월드 같은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당시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또 같은 해 2011년 그 넥슨, 게임 회사 아시죠? 넥슨에서 1,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때 전 국민이 정말 개인정보 포비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유출이나 침해에 대한 당시 KB 국민카드 그리고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고객들이 있었으니까 그럴 텐데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많은 그런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또 그 대형 유출 사고 이후에 바로 3개월 후에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또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이 사건으로 2014년이 아마 개인정보 유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유출에 대한 통제와 그리고 각 금융기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주체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금고에다 꽁꽁 가둬두는 거죠, 개인정보를. 근데 이 시대부터 한 14년, 15년, 16 시대부터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들은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디지털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2014년 대형 유출의 해로 인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즉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좁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게 아마 이 해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촉발이 됐고 이제 그때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규제 완화 또 합리적인 규제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에 개인정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3개년 단위로.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주로 대형 사고로 인한 규제의 강화와 처벌의 강화, 손해배상제도 여러 가지들이 강화가 됩니다. 1단계에서는 아무래도 21년 법 제정 이후에 한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는 그 당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어요. 인식의 전환의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2015년, 17년 사이에는 대형 사고들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성을 좀 강화하는 거,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주체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여러 가지 기업들과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었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에 또 다른 변화가 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는 개인정보를 금고에 꼭꼭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냐 데이터의 활용이냐 이 무게를 잡기 어려웠어요. 그동안은 저울이 개인정보 보호 쪽에 아주 완전히 쏠려 있었죠. 근데 점차 2018년도 이후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무게중심이 넘어가면서 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조화를 이루는 게 어렵죠. 물론 이런 어려운 일을 또 우리 21대 국회에서 또 한번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의 통과, 즉 개인정보보호법의 통과는 아마 큰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부터 논의됐던 법들이 한 1, 2년 거치면서 최종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게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쳤던 무게추가 이제는 적절한 균형으로 좀 이전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 3법이 통과됐던 배경에는 가장 큰 게 아마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라고 하는데요. 이 GDPR이 시행되면서 유럽에서는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체계가 좀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벌써 우리가 이번에 데이터 3법 2020년도에 통과됐던 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익명 가공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1, 2년 빠른 템포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1, 2개월 사이에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 1, 2년이라는 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3법 하면은 말로만 이제 데이터 3법 하니까 뭔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법을 데이터 3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됐던 내용은 글로벌 변화에 맞춰서 이 세 가지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들이 개정된 사항을 말하고요. 데이터 3법을 개정했던 목적은 일단 개인정보를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안전한 활용 측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용을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의 신산업의 육성을 하자는 목적이 가장 크고, 아마 그런 많이 들어보셨던 AI라든지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규제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으로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가명 정보 도입입니다. 아까 일본에서 익명 가명 정보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개인 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명 정보, 즉
개인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도입을 해서 이런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 개념, 가명 정보를 가지고 통계 작성이라든지 통계 작성에는 그 상업적인 목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라든지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아마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개인정보라는 개념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엄청나게 사인 많이 하시잖아요. 동의서에.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뭐 처리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변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개인정보는 목적에 맞게끔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요. 요거만 해라고 딱 정해줬기 때문에 다른 걸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개인 동의 없이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다라는 거, 그게 아마 규제에 완화하면서 보호의 완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 규정에서 조금 그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애매모호할 때는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법제도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는 점, 그러면서 익명정보 개념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관할하다 보니까 중복 규제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통일시키면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시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법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가 되고, 개인정보야 특정 개인에 관한 개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막 사인하는 그런 동의서고요. 이제 가명정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일자도 가명 처리했거나 또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통계 작성이나 연구,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익명정보는 이건 개인정보가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졌다는 게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인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이후에 이미 우리는 이런 비대면 시대, 언택트 사회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좀 근데 속도가 늦었죠. 정말 느리게 좀 가고 있어서 다들 이렇게 될까? 좀 준비해야지 하는 사이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가속화됐죠. 몇 개월 사이에 언택트 사회를 익숙해질 사이도 없이 그냥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전환,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언택트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개인정보도 이제 데이터죠. 이 데이터의 활용이 경제적으로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이겠고요. 일단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세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다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죠. 즉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법이 규정하는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그것도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 하위 법령들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 법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우선 가장 큰 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명정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가명정보의 처리라든지 활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민감 정보에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 정보에 그 생체 인식 정보 그리고 인종과 민족 정보가 포함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휴대폰 사용하시면서 지문 인식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뭐 그 각막 인식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생체 정보들을 활용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별도의 개념으로 정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인종과 민족과 관련된 정보 또한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는 이중적이죠. 뭐 개인이나 기관, 기업 둘 다 이중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은행에 가지 않고 쉽게 편리하게 언택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자기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보호를 받기도 원하면서 편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고요. 기업과 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자기의 기관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고객들 눈치 때문에 안전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 즉 양 기관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개인이나 또는 활용 정보 처리 주체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에는 뭐 어떤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즉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적극적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법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 개정된 지가 정말 따끈따끈해요.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올 초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데이터 3법에 포함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은 코로나 이전의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뀐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바로 또 포스트 코로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를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법적 관료주의를 좀 탈피해야 되는 측면인데요. 뭐 데이터 3법에 속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뭐 중복적인 규제라든지 뭐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에요. 할 수 있는 것만 딱 정해주고 나머지는 못해, 그런 방식인데, 사실 그런 규제 방식은 이 데이터 경제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거, 정말 개인정보 주체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들 이외에는 자유롭게 활용을 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라든지 하는 민사적인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많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저는 이제 법적 관료주의의 탈피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걸 모든 법에다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그 측면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 한국형 그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의 그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가명정보, 익명정보 활용도가 낮아요. 근데 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그 활용 범위를,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건 물론 이제 기관의 유권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 격상된 그 새로운 기구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전환 시대 규제 혁신입니다. 개인정보 활용, 즉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의 필수예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고, 아마 법제도가 그동안에 뭐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동안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장애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18년도 이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개선이 됐고, 이제 한국형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조로의 찬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제 규제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국경의 높이가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국경이 무의미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리딩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럽의 GDPR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따라갔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국제 스탠다드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 그리고 그게 21대 국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이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항상 있었습니다만, 뭐 코로나19 사태는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큰 기회일 거고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린다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네잎클로바를 집어넣었어요. 대한민국에게는 네잎클로바 같은 행운일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개선 방향에 대한 슬라이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잘생긴 얼굴을 못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